꽉 막힌 설 연휴 400km의 길고 긴 귀성길 끝에 마침내 차가 고향의 흙먼지를 일으키는 순간 저는 제가 가져온 것이 한 해 동안의 그리움과 따뜻한 정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가볍게 던진 그 한마디, 넌 그냥 하윤이랑 저기 창고방에서 자라. 그 말은 마치 얼음 조각을 띄운 냉수처럼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기대와 온기를 순식간에 얼려버렸습니다. 그들은 제가 언제나처럼 소위 가족의 화목이라는 이름 아래 이 모욕을 삼킬 것이라 생각했겠죠. 저는 정말로 웃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알겠다고 대답했죠. 하지만 모두가 깊은 잠에 빠진 새벽 3시, 저는 잠든 딸을 안아들고 조용히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이번만큼은 반드시 깨닫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제 관용이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그리고 제 자존심은 그들이 함부로 짓밟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내비게이션에 표시된 목적지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꼬박 8시간을 운전했습니다. 화려한 서울 강남을 떠나 남편 김민준의 고향, 지도에서 한참을 확대해야 겨우 이름이 보이는 작은 도시 안동으로 돌아왔습니다. 조수석에서는 5살 배기 딸 하윤이가 두 뺨이 발그레해진 채 잠들어 있었습니다. 긴 속눈썹이 작은 붓처럼 아이의 숨결을 따라 파르르 떨렸죠. 저는 차 안의 히터 온도를 조금 더 높이고 속도를 한층 더 늦췄습니다. 설날의 분위기는 고속도로에 올라서는 순간부터 피어오르는 것 같았습니다. 트렁크에는 시부모님과 아가씨에게 줄 설 선물들이 가득했습니다. 최고급 한우 세트와 값비싼 굴비 세트부터 시어머니를 위해 준비한 명품 화장품, 시아버지를 위한 최신형 안마의자, 그리고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아가씨 김민지를 위한 명품 가방까지, 이 모든 것을 사는데 제 한 달치 월급이 고스란히 들어갔지만 저는 기꺼이 감수했습니다. 제 이름은 박서연. 서울의 한 외국계 기업에서 마케팅 총괄 이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연봉이 최고 수준은 아니지만 억대 연봉은 가뿐히 넘습니다. 반면 제 남편 김민주는 한 공기업에서 비교적 한가한 업무를 맡고 있으며 수입은 제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우리의 결혼은 처음부터 저희 부모님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딸이 너무 아깝다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저는 김민준의 다정함과 자상함을 사랑했고 그 사랑을 위해 그의 뒤에 있는 복잡한 가족까지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민준 씨는 회사 휴가가 빨라 일주일 전 자기가 1년 동안 모은 월급으로 산 선물을 들고 먼저 시댁에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같이 전화해서 엄마 아빠가 하윤이를 보고 싶어 하신다. 맛있는 음식을 얼마나 많이 준비했는지 아느냐며 저를 재촉했죠.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활기차고 기대에 찬 목소리에 저는 지난 몇 년간 명절 때마다 겪었던 크고 작은 서러움들을 거의 잊을 뻔했습니다. 저는 순진하게도 우리의 경제적 상황이 나아지고 하윤이가 태어났으니 이 집에서 제 위치도 조금은 달라졌을 거라 믿었습니다. 차는 마침내 익숙하면서도 낯선 작은 마당으로 천천히 들어섰습니다. 마당에서는 김민준과 그의 동생 김민지가 웬 낯선 젊은 남자와 웃으며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제 차를 발견한 김민준의 얼굴에서 미소가 순간 굳었지만 이내 빠른 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서연아, 드디어 왔구나. 힘들었지. 그는 차문을 열고 싹싹하게 제 안전벨트를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스스로 벨트를 풀고 몸을 숙여 하윤이를 부드럽게 깨웠습니다. 하윤아, 공주님. 할머니 댁에 도착했어요. 하윤이는 졸린 눈을 비비며 몽롱한 상태로 제품에 안겨 차에서 내렸습니다. 시어머니 최숙자 여사가 집 안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얼굴에는 계산적인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 시선은 제가 새로 바꾼 하얀색 제네시스에 가장 먼저 꽂혔습니다. 그 눈빛에는 질투와 동시에 당연하다는 듯한 값이 매겨지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이구, 서연이 왔냐? 운전하느라 고생했다. 그녀의 말투는 무심했고 하윤이에게는 2초도 채 머물지 않은 시선은 곧장 아가씨 옆에 있는 젊은 남자에게로 향했습니다. 강서방, 어서 안으로 들어가. 밖은 춥다. 강서방이라 불린 남자는 아가씨의 새 남자친구인 듯 했습니다.
키가 크고 잘생긴 데다 옷차림만 봐도 값비싸 보였습니다. 손에는 명품 로고가 찍힌 쇼핑백 여러 개가 들려 있었죠. 아가씨는 수줍은 듯 그의 팔에 매달려 저를 보고는 마지못해 새언니하고 불렀습니다. 저는 미소로 답하며 하윤이를 민준 씨에게 맡기고 트렁크를 열어 짐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이거 두 분 쓰시라고 산 안마의자랑 화장품이에요. 민지야, 이 가방 마음에 드는지 한번 봐. 시아버지 김영철 씨가 집안에서 나오시더니 거대한 안마의자 포장 상자를 보고 얼굴에 희색을 띠면서도 입으로는 겸양을 떨었습니다. 아이고, 얘야. 오기만 해도 좋은데 뭘 이렇게 비싼 걸 사왔어. 하지만 시어머니는 제가 산 물건들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강서방이 건넨 선물 상자를 받아들고 한 겹, 한 겹 포장을 뜯으며 과장된 감탄사를 연발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게 그 비싼 영광굴비 세트 아니야? 강서방, 너무 고맙네. 우리 민지가 자네 같은 사람을 만난 게 정말 복이야. 복. 그 순간 제 마음은 마치 바늘 끝에 살짝 찔린 듯 따끔했습니다. 제가 마당 한가운데 내려놓은 선물 더미는 강서방이 가져온 몇 개의 세련된 쇼핑백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마치 제가 가져온 것은 정성이 아니라 시대에 뒤떨어진 성가신 짐 덩어리인 것처럼 말이죠. 김민주는 어색해하며 제게 다가와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일단 안으로 들어가. 짐은 내가 옮길게. 저는 아무 말 없이 하윤이의 손을 잡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안은 예전과 같았지만 새로운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정성껏 청소한 티가 역력했습니다. 식탁 위에는 이미 몇 가지 반찬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저와 함께 할 생각은 없었던 모양입니다. 어머님, 저랑 하윤이 방은 정리해 두셨어요? 애부터 씻기고 좀 쉬게 하려고요. 제가 묻자 최 여사의 얼굴에서 미소가 멈칫했습니다. 그녀는 옆에 있는 딸 민지를 한번 쳐다보더니 난처한 듯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서연아. 우리 민지 남자친구가 처음 인사 왔는데 손님 방에서 재울 수는 없잖니. 그래서 그냥 너희 방 쓰라고 했다. 그 방이 볕도 잘 들고 크고 따뜻하니까.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우리의 신혼방을 처음 집에 온 아가씨의 남자친구에게 내주었다고요? 저는 치밀어 오르는 불쾌감을 억누르며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저랑 하윤이는 어디서 자요? 손님 방에서요? 시어머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손을 비비적거리며 계단 옆 평소에 낡은 물건들을 쌓아두는 작은 문을 가리켰습니다. 조금 불편하겠지만 너희 둘은 저기 창고방에서 하룻밤만 좀 신세져라. 민준이 시켜서 대충 치우고 작은 요 하나 깔아놨어. 다 한 가족인데 뭘 그렇게 따지니. 창고방. 1년 내내 햇빛 한 줌 들지 않고 낡은 가구와 농기구들이 가득 쌓여 있어 언제나 곰팡이와 먼지 냄새가 진동하는 그 창고방. 저는 제 시어머니를 믿을 수 없다는 듯 쳐다봤습니다. 한 가족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저 여자의 눈에 저와 제 5살짜리 딸은 처음 보는 낯선 남자보다도 못한 존재였던 겁니다. 소위 따지지 않는다는 것은 오직 저에게만 해당되는 규칙이었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김민준을 쳐다봤습니다. 그가 나서서 제 편을 들어주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제 시선을 피하며 들릴 듯 말 듯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그냥 하룻밤만 참아줘. 민지가 모처럼 남자친구를 데려왔잖아. 참으라고. 저는 실소가 터져 나올 뻔했습니다.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제게 참으라고만 했습니다. 예전에는 시어머니의 가시 돋친 말을 아가씨의 철없는 행동을 참으라고 하더니 이제는 제 딸을 데리고 돼지우리 같은 창고방에서 자는 것까지 참으라고 합니다. 주변의 공기가 얼어붙은 듯 했습니다. 아가씨 김민지와 그녀의 남자친구 강서방은 마치 연극을 보듯 한편의 구경거리처럼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일말의 통쾌함마저 서려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미간을 찌푸리며 무언가 말씀하시려다 시어머니의 눈짓 한 번에 입을 다물었습니다. 모두가 제가 폭발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교양 없는 여자처럼 소리를 지르며 난장판을 만들기를. 그러면 그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제게 철없다. 어른 공경할 줄 모른다는 딱지를 붙일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깊게 숨을 한 번 들이쉬고는 얼굴에 천천히 미소를 띄었습니다. 그들 모두를 당황하게 할 만큼 아주 환한 미소를요. 네, 어머님. 제 목소리는 또렷하고 차분했습니다. 문제 없어요. 어머니만 봐이 최고죠. 다 한 가족인데 뭘 따지겠어요. 피곤해서 그런데 저 먼저 하윤이 데리고 들어가서 쉴게요. 말을 마친 저는 더 이상 누구도 쳐다보지 않고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된 하윤이의 손을 잡고 곧장 그 어둡고 곰팡내 나는 창고방으로 향했습니다. 등 뒤로 그들의 안도감과 동시에 경멸이 섞인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그들 눈에 이 서울내기 며느리의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드디어 꺾였다고 생각했겠죠. 창고 방의 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리자 흙먼지와 곰팡이, 낡은 나무가 썩는 냄새가 뒤섞여 확 풍겨왔습니다. 하윤이가 참지 못하고 콜록콜록 기침을 몇 번이나 했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딸을 더 꽉 껴안으며 제 몸으로 그 탁한 공기를 막아주었습니다. 방 안에는 불이 없었고 오직 먼지가 뽀얗게 쌓인 작은 창문으로 마당에 희미한 불빛이 조금 새어 들어올 뿐이었습니다. 그 미미한 빛에 의지의 방안을 대충 훑어볼 수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말대로 치우긴 치운 모양이었습니다.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잡동사니들이 벽 쪽으로 거칠게 밀쳐져 있었고 그 덕분에 가운데 작은 공간이 생겼습니다. 바닥에는 어느 낡은 소파에서 뜯어낸 듯한 스펀지 매트가 깔려있고 그 위에는 얇고 뻣뻣한 이불 한 채가 놓여 있었습니다. 햇볕을 본 지 오래된 듯 축축한 냄새가 났습니다. 소위 작은 침대라는 것은 침대 프레임조차 없었습니다. 구석에는 녹슨 호미와 낫, 깨진 항아리, 그리고 먼지를 뒤집어써 본래 모습을 알 수 없는 낡은 가구 몇 개가 쌓여 있었습니다. 공기 중에는 눈에 보이는 먼지들이 떠다녔고 숨을 쉴 때마다 모래를 삼키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이곳은 제 상상보다 훨씬 더 끔찍했습니다. 이곳은 사람이 머물 곳이 아니었습니다. 벌을 주고 모욕을 주기 위한 공간이었습니다. 엄마, 여기 너무 어둡고 더러워요. 우리 왜 여기서 자야 해요? 하윤이의 작은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서러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이의 작은 손이 제 옷자락을 꽉 쥐었습니다. 저는 몸을 낮춰 딸을 품에 꼭 안고 등을 부드럽게 쓸어주었습니다. 심장이 보이지 않는 손에 쥐어 짜이는 듯 아팠습니다. 저는 어떤 굴욕이든 참을 수 있지만 제 딸은 안 됩니다. 제 목숨과 바꿔놔. 손 안의 보석처럼 애지중지 키운 보물입니다. 제 딸은 따뜻하고 깨끗하고 아늑한 공주님 방에서 자야 합니다. 이렇게 차갑고 더러운 창고가 아니라요. 공주님, 무서워하지 마. 저는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분노와 마음의 상처가 드러나지 않도록 애쓰며 말했습니다. 있잖아. 여긴 비밀 탐험 기지 같지 않아? 우리는 용감한 탐험가고 오늘 밤 여기서 보물을 찾는 거야. 저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손전등을 켰습니다. 밝은 빛이 어둠의 일부를 몰아냈고 동시에 방 안의 지저분함이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하윤이는 빗줄기 속에서 춤추는 먼지들을 보며 신기한 듯 작은 손을 뻗어 잡으려 했습니다. 잠시나마 두려움을 잊은 듯 보였습니다. 저는 하윤이를 내려놓고 제가 가져온 여행 가방에서 깨끗한 침대 시트를 꺼내 스펀지 매트 위에 힘겹게 깔았습니다. 최대한 바닥의 습기와 더러움을 차단하기 위해서였죠. 그러고 나서 하윤이의 작은 베개와 아이가 좋아하는 캐릭터 침낭을 꺼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마치고 나서야 저는 이곳에 콘센트 하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 핸드폰 배터리는 30%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코트를 벗어 하윤이의 침낭 위에 덮어주고 제 목도리를 풀어 아이의 목 주변 틈새를 꼼꼼히 막아주었습니다. 작은 틈으로라도 한기가 스며들까봐 걱정됐습니다. 엄마, 추워요. 눕고 난 뒤에도 하윤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곳의 온도는 바깥보다도 낮았습니다. 벽은 온기 하나 없는 돌벽이었고 사방에서 냉기가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딸의 작은 몸을 제 품으로 끌어당겨 제 체온으로 아이를 덮여주었습니다. 괜찮아, 하윤아.
엄마가 꼭 안아주면 안 추울 거야. 엄마가 이야기해 줄까? 백설공주 이야기. 그런데 할머니 집에는 왜 백설공주 방이 없어요? 아이의 순진한 질문이 송곳처럼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하다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건 백설공주 방을 철없는 동생이랑 그 친구가 잠시 빌려가서 그래. 하지만 괜찮아. 여왕 엄마가 우리 공주님을 위해 훨씬 더 멋진 성을 찾아줄게. 지금보다 1000배, 10,000배는 더 멋진 성을 말이야. 제 이야기 소리 속에서 하윤이는 너무 피곤했는지 숨소리가 점점 고르게 변하며 잠이 들었습니다. 딸의 안정된 숨소리를 들으며 제 몸은 억눌린 분노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아이에게 눌려 저릿저릿한 팔을 빼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액정의 불빛이 제 차가운 얼굴을 비췄습니다. 저는 김민준에게서 온 어떤 메시지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위층의 그 따뜻하고 아늑한 방에서 아가씨와 그녀의 남자친구가 당연하다는 듯이 저와 제 딸의 모든 것을 누리고 있을 모습을 상상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저는 호텔 예약 앱을 열었습니다. 위치를 이 작은 도시로 설정하고 화면을 쓸어내렸습니다. 곧 한 이름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로얄 호텔 안동. 이 도시에 있는 유일한 5성급 호텔이었습니다. 작년에 새로 문을 열어 내부 시설이 서울의 특급 호텔 못지않다는 평이 자자했죠. 저는 망설임 없이 클릭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비싼 패밀리 이그제큐티브 스위트룸을 선택했습니다. 2박 온라인 결제 성공 알림음이 고요한 창고방 안에서 유난히 선명하게 울렸습니다. 이 모든 것을 마치자 제 마음속의 불길이 배출구를 찾은 듯 서서히 가라앉았습니다. 그 자리를 대신한 것은 전례 없는 냉정함과 단호함이었습니다. 저는 나약한 사람이 아닙니다. 직장에서는 결단력 있게 팀을 이끌며 수많은 난관을 해결해왔습니다. 하지만 결혼 생활에서 김민준의 가족 안에서 저는 계속해서 양보하고 물러섰습니다. 제 양보가 가정에 화목을 가져올 것이라 김민준의 체면을 세워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틀렸다는 것이 증명됐습니다. 제 인내는 그들의 오만함을 키웠고 제 헌신은 당연한 것으로 치부되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진심으로 존중한 적도 제 딸을 진심으로 아껴준 적도 없었습니다. 지난 몇 년간의 결혼 생활이 떠올랐습니다. 명절마다 돌아오면 시어머니는 항상 의도적으로 제 앞에서 다른 집 며느리들은 얼마나 효심이 깊은지 용돈을 얼마나 많이 줬는지 자랑했습니다. 아가씨는 항상 당당하게 제게 비싼 선물을 요구했습니다. 마치 제가 무한정돈이 나오는 ATM 기기인 것처럼요. 그리고 제 남편 김민주는 언제나 그 한마디뿐이었습니다. 우리 엄마잖아. 당신이 좀 이해해. 그들은 제 모든 헌신을 제가 돈이 많기 때문으로 돌렸지 제 진심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가져다주는 물질적 풍요를 누리면서도 정신적으로는 끊임없이 저를 깎아내렸습니다. 제가 자기들 집안에 시집온 것을 감지덕지해야 한다는 착각을 심어줌으로써 그들 자신의 초라한 허영심을 채우려 했던 겁니다. 이제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저는 품에 잠든 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이의 작은 얼굴에는 아직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고 잠결에도 불안한 듯 미간을 찌푸리고 있었습니다. 제 마음이 다시 한번 찔리는 듯 아팠습니다. 제 자신은 서러워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제 아이가 서러운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제 딸은 제 삶의 연장선이자 가장 소중한 보물입니다. 제가 열심히 일하고 악착같이 돈을 버는 이유는 제 딸에게 최고의 삶을 선물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차별과 냉대가 가득한 환경에서 저와 함께 참고 견디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계획이 제 머릿속에서 빠르게 형태를 갖추었습니다. 저는 소리치거나 싸우지 않을 겁니다. 그건 품위 없는 짓이고 그들에게 제가 별일 아닌 것에 예민하게 군다는 빌미만 줄 뿐입니다. 저는 제 방식으로 그들에게 아주 깊고 평생 잊지 못할 교훈을 선물할 겁니다. 저는 조용히 딸을 안고 시간이 흐르기를 기다렸습니다. 구석에 깨진 항아리 안에서 쥐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지만
저는 조금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은 평온했습니다. 날이 밝으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집, 소위 말하는 이 시댁은 오늘 밤을 기점으로 더 이상 어떤 가족이라는 굴레로도 저를 참아할 수 없을 겁니다. 창고방에서 한 30분쯤 지났을까 드디어 김민준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불을 켜지 않고 핸드폰의 희미한 불빛에 의지해 조심스럽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서연아, 하윤이 잠들었어. 그는 목소리를 낮춰 물었습니다. 말투에는 비굴함과 미안함이 섞여 있었죠. 저는 대답 없이 어둠 속에서 그를 조용히 쳐다봤습니다. 그의 얼굴은 흐릿했지만 그의 불안함은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오늘 당신 고생시킨 거 알아. 그는 한숨을 쉬며 제 옆에 앉아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태연하게 손을 피했습니다. 엄마가 원래 저런 분이잖아. 말은 험하게 해도 속은 안 그래. 나쁜 뜻은 없었을 거야. 민지도 우리가 어릴 때부터 오냐오냐 키워서 철이 없는 거고 그냥 내 체면 봐서라도 너무 신경 쓰지 마. 응? 또 그 레퍼토리.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는 책임을 가족들의 성격 탓으로 돌리고 제게 자신의 체면을 봐서 참으라고 합니다. 마치 제가 설득당하고 교육받아야 할 사람인 것처럼요. 민준 씨, 저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고인 물처럼 평온했습니다. 당신 아내와 5살짜리 딸을 영하의 날씨에 먼지와 곰팡이로 가득한 창고방에서 재우는 게 그냥 참으면 되는 사소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제 평온함이 그를 놀라게 한 듯 했습니다. 그는 잠시 멈칫하더니 변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그런 뜻이 아니야. 당연히 나도 마음 아프지. 근데 내가 어떻게 해? 우리 엄마고 내 동생인데 이런 일로 대판 싸워서 명절 분위기를 망칠 순 없잖아. 집안이 화목해야지. 당신은 교양 있는 사람이니까 화목이 제일 중요한 거 알잖아. 화목이라.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당신네 집안의 화목은 제 무조건적인 양보와 희생을 전제로 하는 거군요. 그렇죠? 민준 씨, 당신은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저도 우리 부모님한테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딸이라는 걸. 제가 도대체 왜 여기서 이런 수모를 당해야 하죠? 단지 당신과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어떻게 그런 말을 해. 제 말에 찔렸는지 그의 목소리가 저도 모르게 커졌습니다. 우리는 가족이잖아. 가족끼리는 서로 이해하고 감싸줘야 하는 거 아니야? 이해하고 감싸주라고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제가 당신 어머니 연세가 많으셔서 고집이 세신 걸 이해하고 당신 동생이 어려서부터 버릇없이 자라 철이 없는 걸 감싸줘야 한다고요? 그럼 저는요, 8시간을 운전하고 온 제 수고는 누가 이해해 주죠? 당연히 누려야 할 편안함과 건강을 빼앗긴 우리 딸은 누가 감싸주나요? 민준 씨, 당신은 제게 그들을 이해하라고 하면서 정작 당신은요, 제 남편으로서, 하윤이 아빠로서 우리를 지켜줄 책임은 다했나요? 당신 어머니가 우리 보고 창고방에서 자라고 했을 때 당신은 어디 있었죠? 무슨 말을 했죠? 연이은 질문에 그는 말문이 막힌 듯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한참 만에 겨우 한마디 뱉어냈습니다. 나도 말했어. 그건 아니라고. 근데 엄마가 계속 고집을 부리시니까 어쩔 수 없었다. 제가 그의 뒷말을 끝맺었습니다. 목소리에는 깊은 실망감이 묻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당신 마음속에서는 당신 아내와 딸의 건강보다 어머니와 동생의 말도 안 되는 요구가 더 중요하다는 거네요. 맞죠? 그는 다급하게 부정했습니다. 절대 아니야. 서연아, 이상한 생각 좀 하지 마. 당연히 나는 당신이랑 하윤이를 사랑하지. 단지 엄마가 몸이 안 좋으셔서 화나게 해드릴 수가 없었어. 또 그 핑계. 시어머니의 몸은 아주 건강합니다. 매일 아파트 단지에서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사람들과 싸우고 광장에서 춤을 추실 때는 누구보다 활기가 넘칩니다. 그녀의 건강은 우리를 도덕적으로 처맘해야 할 때만 선택적으로 나빠졌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와 이런 무의미한 논쟁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런 논쟁은 이 결혼에 대한 실망감만 키울 뿐이었습니다. 저는 지쳤습니다. 정말로요. 저녁은 다 됐어요? 배고프네요.
저는 화제를 돌렸습니다. 김민주는 제가 갑자기 화제를 바꾸자 잠시 어리둥절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다 됐어. 당신 기다리고 있었어. 엄마가 당신 좋아하는 갈치조림 하셨어. 마음속으로 비웃었습니다. 갈치조림, 그건 아가씨의 남자친구 앞에서 현모양처 시어머니 이미지를 과시하기 위한 도구일 뿐, 저와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잠든 하윤이를 눕히고 코트를 잘 덮어준 뒤 자리에서 일어나 김민준을 따라 이 숨막히는 창고방을 나섰습니다. 거실은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식탁에는 이미 시어머니, 시아버지, 아가씨 김민지와 그녀의 남자친구 강서방까지 네 사람이 앉아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마치 저라는 이방인은 완전히 잊은 듯이요. 저와 김민준이 나오자 그들은 그제야 얼굴에 웃음을 조금 거뒀습니다. 아이고, 서연아. 어서 와서 앉아라. 너 기다렸잖니. 시어머니는 마치 오후에 그 차갑고 인색했던 사람이 자신이 아니라는 듯 살갑게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말없이 김민준의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정말로 풍성한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고 그 갈치조림은 식탁 정중앙에서 김을 모락모락 피우고 있었습니다. 자, 서연아. 하루 종일 고생했으니 많이 먹어라. 시어머니는 가장 살이 많은 갈치 한 토막을 제 밥그릇 위에 올려주며 가식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디 한번 먹어봐. 엄마 솜씨가 줄었나 안 줄었나. 저는 밥그릇에 놓인 갈치 토막을 쳐다봤습니다. 생강 몇 조각이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말도 젓가락질도 하지 않았습니다. 새언니, 왜 안 먹어요? 엄마 음식이 맛이 없나 봐요? 옆에 있던 김민지가 비꼬는 투로 말했습니다. 하긴 서울에서 온갖 산해진 미만 먹었을 테니 우리 집 이런 시골 밥상이 눈에 차겠어요? 그녀의 남자친구가 팔꿈치로 그녀를 툭 치며 말을 삼가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김민지를 쳐다봤습니다. 얼굴에는 여전히 미소를 띠고 있었죠. 아니 왜? 어머님 음식이 당연히 맛있지. 다만 내가 약간의 결벽증이 있어서 남이 쓰던 젓가락은 잘못 써. 어머님, 혹시 덜어 먹을 수 있는 젓가락 따로 주실 수 있을까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식탁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어색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확 굳어졌습니다. 젓가락을 든 손이 허공에서 멈췄죠. 이런 작은 도시의 가정에서는 음식을 덜어 먹는 문화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한 것은 공개적으로 그녀의 위생을 문제 삼으며 망신을 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얘는 결락에도 군해. 최 여사는 기분 나쁘다는 듯 젓가락을 식탁에 탁 내려놓았습니다. 한솥밥 먹는 가족끼리 뭘 그렇게 따져? 더러우면 먹지를 말든가. 어머니, 김민준이 급히 중재에 나섰습니다. 서연이가 그런 뜻이 아니라 서울 회사에서는 다들 개인 접시에 덜어 먹으니까 그게 습관이 돼서 그런 거예요. 제가 새 수저 가져다 줄게요. 그는 도망치듯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저는 여전히 미소를 띤 채 얼굴이 시뻘개진 시어머니와 통쾌한 표정의 김민지를 쳐다보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별난 게 아니라 위생 습관이에요. 특히 어린아이가 있을 때는 더 조심해야죠. 병은 입으로 들어온다는 말, 저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제 말투는 평온했지만 말 속에 담긴 뜻은 분명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지적하는 동시에 하윤이가 그 비위생적인 창고방에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었습니다. 최 여사는 제 말에 반박하지 못하고 얼굴이 팥죽색이 되었습니다. 시아버지가 헛기침을 두어 번 하며 분위기를 수습했습니다. 자자, 그만들 해라. 서연이 말이 맞다. 위생적인 게 좋은 거지. 밥 먹자, 밥 먹어. 김민준이 곧 새 수저를 가져와 제게 건넸습니다. 저는 고맙다고 말하고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갈치조림에는 손도 대지 않고 제 가까이에 있는 나물 반찬만 조금 먹었습니다. 이날의 저녁 식사는 이렇게 기묘하고 억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계속되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아가씨는 강서방에게 쉴 새 없이 음식을 집어주며 온갖 아양을 떨었습니다. 반면 저는 투명 인간처럼 철저히 무시당했죠.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제 밥을 먹으며 머릿속으로 이곳을 떠날 시간을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주머니 속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꺼내보니 호텔에서 보낸 예약 확정 메시지와 함께 호텔의 상세 주소와 체크인 안내가 와 있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다시 주머니에 넣으며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이 식사는 제가 이 집에서 먹는 마지막 가족 식사가 될 겁니다. 앞으로 모든 가족이라는 이름의 모임은 반드시 평등과 존중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차라리 없는 편이 낫습니다. 저녁 식사 후 시아버지와 김민주는 거실에서 강서방과 함께 TV를 봤고 시어머니와 아가씨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소곤거렸습니다. 간간히 억눌린 웃음소리가 들려왔죠. 내용은 뻔했습니다. 강서방의 집안 배경과 저에 대한 온갖 불만들이었겠죠. 저는 그들의 어떤 활동에도 참여하지 않고 홀로 그 차가운 창고방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윤이는 여전히 잠들어 있었지만 편안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작은 미간이 계속 찌푸려져 있었죠. 이마를 만져보니 열이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이 방은 너무 춥고 습한 데다 먼지까지 많습니다. 아이가 병이 나려는 게 분명했습니다. 이 발견은 제가 당장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결심을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고 제 여행 가방을 조용히 창고방으로 끌고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하윤이의 옷과 약, 물병, 그리고 제게 필요한 몇 가지 물건들을 작은 가방에 담았습니다. 트렁크에 실려있던 그 값비싼 설 선물들은 하나도 가져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 물건들은 지난 몇 년간의 소위 가족의 정에 대해 제가 지불하는 마지막 비용이라고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핸드폰을 보니 시간은 밤 9시였습니다. 제가 계획한 새벽 3시까지는 아직 6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6시간이 제가 이 집에서 보내는 마지막 시간이 될 겁니다. 저는 스펀지 매트 위에 앉아 하윤이를 품에 안고 제 체온으로 아이를 조금이라도 더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보조 배터리를 연결하고 밀린 업무 메일을 처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연말 연시에는 제가 원격으로 결정해야 할 회사 일들이 많았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제게 자신감과 존엄성을 주는 것은 제 능력과 커리어라는 사실을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1분 1초 더디게 흘러갔고 제 마음은 점점 더 평온해졌습니다. 저는 심지어 김민준과의 결혼이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잘못되기 시작했는지 되짚어볼 여유까지 생겼습니다. 어쩌면 제가 처음 그를 따라 이 집에 왔을 때 그의 어머니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서울 애들은 곱게 자라서 일은 할 줄 아나 몰라라고 말했을 때부터였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결혼 후 그의 동생이 온갖 핑계를 대며 제게 돈을 빌려가고는 단 한 번도 갚지 않았을 때부터였을지도. 어쩌면 제가 그에게 가족들 앞에서 제 편을 조금만 들어달라고 부탁할 때마다 그가 오히려 저를 속 좁고 이기적인 사람으로 몰아갔을 때부터였을지도 모릅니다. 결론적으로 제가 틀렸습니다. 저는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고 착각했고 제 인내와 헌신이 그들의 존중과 인정을 얻어낼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저는 사랑을 과대평가했고 인간의 본성을 과소평가했습니다. 이 집에서 저는 영원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들이 필요했던 것은 며느리나 새언니가 아니라 그들의 허영심을 채워주고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다주는 도구였습니다. 제가 더 이상 그 도구 역할을 거부하고 가장 기본적인 존중을 요구하기 시작하자 갈등은 폭발한 것입니다. 밤 11시쯤 김민준이 창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에게서는 술 냄새가 났습니다. 강서방과 한잔한 모양이었습니다. 서연아, 아직 안 잤어? 그는 다가와 저를 안으려 했지만 제가 몸을 틀어 피했습니다. 하윤이가 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평온하게 말했습니다. 그는 깜짝 놀라 하윤이의 이마에 손을 대보더니 자책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이네. 다 내 잘못이야. 당신이랑 애를 이렇게 고생시켜서 내가 가서 엄마한테 말할게. 민지랑 남자친구 보고 이 방에서 자라고 하고 당신들은 우리 방으로 올라가. 저는 그를 쳐다봤습니다. 조금 우스웠습니다. 일이 이 지경에 이르러서야 그는 이 해결책을 떠올린 겁니다. 진작에 그랬어야죠. 됐어요. 저는 차갑게 거절했습니다.
지금 가서 말하면 어머님은 또 제가 뒤에서 당신을 조종했다고 생각하실 거고 집안만 시끄러워질 거예요. 그냥 하룻밤만 참죠. 저는 일부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계획을 그가 눈치채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가 정말로 이해심이 깊다고 생각했는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제 옆에 누워 저를 품에 안았습니다. 서연아, 당신 정말 좋은 사람이야. 이해해줘서 고마워. 내일 내가 꼭 제대로 말할게. 저는 저항하지 않고 그가 앉는 대로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의 품은 한때 제게 가장 따뜻한 안식처였지만 지금은 그저 차갑고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잠든 척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귓가에 그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잠이 들었습니다. 저는 눈을 떴습니다. 어둠 속에서 제 두 눈은 섬뜩할 정도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보니 시간은 새벽 2시 45분이었습니다. 때가 됐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김민준의 팔을 밀어내고 소리 없이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허리를 숙여 가장 부드러운 동작으로 잠든 하윤이를 두꺼운 코트로 감싸 품에 안았습니다. 하윤이는 무언가 느꼈는지 제 품에서 뒤척이며 칭얼거렸지만 다행히 깨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미리 싸둔 가방을 들고 마지막으로 스펀지 매트 위에 누워 아무것도 모른 채 잠들어 있는 김민준을 쳐다봤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미움도 사랑도 없었습니다. 그저 무감각한 공허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쪽지 한 장 남기지 않았습니다. 어떤 말로도 지금의 상황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행동으로 보여줄 겁니다. 제 마지막 선이 어디까지인지를. 저는 딸을 안고 한밤의 도둑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소리 없이 이숨 막히는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마당에 차가운 바람이 제 얼굴을 스쳤지만 오히려 정신이 번쩍 드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윤이를 조수석에 안전하게 앉히고 안전벨트를 매준 뒤 히터 온도를 최대한 높였습니다. 그리고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하얀색 제네시스는 한 줄기 침묵의 번개처럼 시골 마을의 밤의 정적을 가르고 먼지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새벽 3시의 도시는 온종일의 소란을 벗고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텅 빈 넓은 도로 위 가로등만이 제 차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 안에 오디오를 켰습니다. 부드러운 선율이 밀폐된 공간에 흐르며 마음속의 억압과 피로를 씻어냈습니다. 품에 안겨있던 하윤이는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마 차 안의 온기가 충분했는지 찌푸렸던 미간이 서서히 펴지고 작은 얼굴에는 평소의 평온함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아이를 보며 미안함과 애틋함으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제 나약함 때문에 아이가 이런 고생을 한 겁니다. 이제 다시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로얄 호텔 안동은 도시의 가장 중심부에 위치한 새로운 고층 건물이었습니다. 주변의 낮은 건물들 사이에서 단연 돋보였죠. 화려한 조명이 호텔 전체를 대낮처럼 밝혔고 깊은 밤이었지만 입구에는 여전히 제복을 입은 도어맨이 정중하게 손님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호텔 입구에 차를 세웠습니다. 도어맨이 즉시 달려와 차 문을 열어주고 무전으로 벨보이를 호출했습니다. 부인 안녕하십니까? 로얄 호텔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이를 안으로 모셔다 드릴까요? 도어맨의 얼굴에는 전문적이고 따뜻한 미소가 어려 있었습니다. 고맙지만 괜찮습니다. 아이가 자고 있어서 제가 직접 안을게요. 저는 그의 호의를 정중히 거절하고 조심스럽게 하윤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다른 직원이 이미 짐수레를 끌고 와 제 차에서 가방을 내려주었습니다. 호텔 로비에 들어서자 따뜻하고 향긋한 아로마 향이 저를 감쌌습니다. 시댁의 그 차갑고 곰팡내 나는 냄새와는 천지 차이였습니다. 황금빛으로 빛나는 로비, 거울처럼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화려한 크리스털 샹들리에, 그리고 프런트 직원의 부드러운 인사까지 모든 것이 마치 다른 세상에 온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박서연 고객님, 안녕하십니까? 예약 확인되셨습니다. 18층 이그제큐티브 패밀리 스위트룸으로 준비해 두었습니다. 여기 룸키입니다. 편안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프런트 직원이 두 손으로 룸키를 건넸습니다.
모든 과정은 신속하고 세심했습니다. 저는 하윤이를 안고 직원의 안내를 받아 전망 엘리베이터를 타고 18층으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천천히 올라가자 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수많은 집의 불빛들이 반짝였지만 그중 저를 위해 켜진 등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제 자신의 등대가 되면 되니까요. 스위트룸의 문이 열리고 따뜻한 공기가 저를 맞았습니다. 방은 매우 넓었습니다. 독립된 거실과 침실, 그리고 아이를 위해 특별히 디자인된 키즈룸이 있었죠. 키즈룸에는 귀여운 캐릭터 침대뿐만 아니라 바닥에는 부드러운 카펫이 깔려 있고 다양한 장난감과 그림책까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하윤이를 조심스럽게 그 캐릭터 침대에 눕히고 두꺼운 외투를 벗겨준 뒤 부드러운 구스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아이는 편안한 환경을 느꼈는지 잠결에 입맛을 다시며 몸을 뒤척이더니 이내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딸을 눕히고 나서야 저는 비로소 우리만의 새로운 공간을 둘러볼 여유가 생겼습니다. 거실의 통유리창 밖으로는 도시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고 침실에는 거대한 킹사이즈 침대가, 욕실에는 커다란 원형 욕조가 있었습니다. 세면대 위에는 최고급 브랜드의 어메니티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저는 욕실로 가 뜨거운 물을 틀고 욕조에 물을 가득 채운 뒤 입욕제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물 속에 온몸을 담갔습니다. 뿌연 수증기가 시야를 흐릿하게 만들었고 마치 지난 며칠간의 먼지와 서러움을 씻어내는 듯 했습니다. 저는 욕조에 기대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이 텅 비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김민준이 잠에서 깨어나 우리가 사라진 것을 발견하면 어떤 난리가 날지, 그 순간에는 아무것도 생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 순간의 평온과 자유를 만끽하고 싶었습니다. 목욕을 마친 저는 호텔에서 제공하는 실크 가운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다시 살아난 기분이었습니다. 거실로 나가 와인 한 잔을 따르고 통유리창 앞에 서서 조용히 밤 경치를 감상했습니다. 바로 그때 테이블 위에 놓아둔 제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남편이라는 두 글자가 떠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가 우리가 사라진 것을 알아챈 겁니다. 저는 핸드폰을 집어들고 잠시 망설이다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김민준의 겁에 질린 울음 섞인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박서연, 너 지금 어디야? 하윤이 데리고 어디 갔어? 너 지금 무슨 짓을 한 건지 알아?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공포로 날카롭게 변해 제 고막을 찔렀습니다. 저는 말없이 조용히 듣고만 있었습니다. 빨리 돌아와. 당장 돌아오란 말이야. 그는 횡설수설하며 소리쳤습니다. 엄마 심장병 도졌어. 지금 침대에 누워서 꼼짝도 못해. 돌아가실 것 같단 말이야. 다 너 때문이야. 너한테 양심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당장 굴러 들어와. 제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핸드폰을 쥔 손가락이 순간 꽉 조여지며 하얗게 질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심장병으로 위독하시다고? 이 소식은 제 평온했던 머릿속에 폭탄처럼 터졌습니다. 그녀의 인색함과 이기심을 증오했지만 그녀는 어쨌든 김민준의 어머니이자 하윤이의 할머니였습니다. 만약 정말로 저 때문에 잘못되기라도 한다면 제가 막 병원 주소를 물으려던 찰나 전화기 너머로 아가씨 김민지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하지만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오빠 걔한테 뭘 그렇게 길게 설명해. 그냥 엄마 걔 때문에 돌아가시게 생겼으니까 당장 굴러와서 무릎 꿇고 사죄하라고 해. 그 목소리는 저를 순식간에 냉정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쥔 채 키즈룸 문 앞으로 걸어가 따뜻하고 아늑한 침대에서 평온하게 잠든 딸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전화기에 대고 지독하게 차가운 목소리로 또박또박 물었습니다. 그래요? 어느 병원, 몇 호실, 담당 의사는 누군데요? 지금 당장 변호사 데리고 갈 테니까 어머님 위독 통지서에 가족 서명란에 제 이름, 박서연, 세 글자가 있는지 한번 보게. 전화기 너머 김민준의 울부짖음이 갑자기 뚝 그쳤습니다. 죽음 같은 정적이 흐른 뒤 더욱 격앙된 그의 분노가 터져 나왔습니다.
박서연, 너 미쳤구나. 이 독사 같은 여자, 독사라고요? 저는 전화기에 대고 차갑게 웃었습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의심의 여지 없는 관통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김민준 씨, 당신 어머니 목숨을 담보로 저를 도덕적으로 협박하기 전에 당신은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당신의 5살짜리 딸이 영하의 창고방에서 열이 펄펄 끓고 있었다는 걸? 누가 더 독사 같을까요? 전화기 너머는 다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저는 김민준이 지금쯤 분노에 차서도 아무런 반박도 하지 못하고 있을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위독하시다면서 구급차를 부를 시간에 저한테 전화나 하고 계셨던 거군요. 그렇죠? 제가 계속해서 추궁했습니다. 제 말 한마디 한마디는 정확한 메스처럼 그들의 위선적인 거짓말을 해부했습니다. 아니면 어머님 심장병은 선택적으로 발작하는 건가요? 동정심을 얻거나 남을 비난해야 할 때만 정확하게 위독해지는? 너, 헛소리하지 마. 김민준의 목소리는 거의 비명에 가까웠습니다. 엄마, 너 때문에 충격받으신 거란 말이야. 아버지는 얼마나 놀라셨는지 다리가 풀려서 주저앉으셨어. 온 집안이 쑥대밭이 됐다고. 이제 만족해? 이 집안 망치는 악녀야. 만족하냐고요? 전혀요. 제 말투는 여전히 평온했지만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김민준 씨, 마지막으로 말할게요. 첫째, 저는 돌아가지 않아요. 그 소위 집이라는 곳 더러워서 싫으니까. 둘째, 하윤이는 아주 잘 있어요. 쥐도 싫어할 당신네 창고가 아니라 따뜻하고 깨끗하고 안전한 5성급 호텔 스위트룸에서 자고 있으니까요. 셋째, 정말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저한테 소리 지를 시간에 당신이랑 당신 어머니, 그리고 당신 동생 내일 아침 8시까지 당신들이 뭘 잘못했는지 정확히 생각해내세요. 생각해내지 못하면 우리 다시는 볼 일 없을 겁니다. 말을 마친 저는 그에게 더 이상 소리 지를 기회를 주지 않고 단호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 모드로 전환했습니다. 온 세상이 순식간에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에 맺혔던 응어리가 드디어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키즈룸으로 가보니 하윤이는 여전히 달게 자고 있었습니다. 붉었던 뺨의 열기도 조금 가신 듯 했습니다. 저는 몸을 숙여 아이의 깨끗한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췄습니다. 공주님, 이제 엄마가 다시는 누구도 우리 아가 힘들게 못하게 할게. 저는 가만히 속삭였습니다. 모든 것을 마치고 저는 침실로 돌아와 푹신한 침대 위로 몸을 던졌습니다. 8시간이 넘는 운전과 극도의 정신적 긴장, 분노가 한꺼번에 풀리면서 피로가 파도처럼 저를 덮쳤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생각할 기력조차 없었습니다. 눈을 감자마자 저는 거의 즉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전례 없이 편안하게 잤습니다. 창고의 곰팡내도 숨 막히는 압박감도 귓가의 가식적인 인사와 날카로운 비난도 없었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창밖에 눈부신 햇살에 눈이 부셨습니다. 핸드폰을 보니 벌써 다음 날 아침 9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지난 5년간의 결혼 생활 중 제가 설날 아침에 이렇게 늦잠을 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예년 같았으면 동트기 전에 일어나 시어머니를 도와 차례 음식을 준비하고 쉴 새 없이 밀려드는 친척들을 대접하느라 따뜻한 밥 한 술 제대로 먹지 못했을 겁니다. 저는 기지개를 켜며 온몸의 뼈마디가 시원하게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거대한 통유리창으로 햇살이 방 안 가득 쏟아져 들어와 따뜻하고 아늑했습니다. 엄마, 일어나셨어요? 키즈룸에서 하윤이의 낭낭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가 가보니 아이는 이미 혼자서 옷을 입고 카펫 위에 앉아 호텔에서 준비해준 레고 블록을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좋은 아침, 우리 공주님. 잘 잤어? 네. 엄청 잘 잤어요. 하윤이가 활짝 웃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여기가 우리 새 집이에요. 할머니 집보다만 배는 더 좋아요. 저 여기가 좋아요. 딸의 천진난만한 웃는 얼굴을 보니 제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한 조각의 망설임마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저는 제가 아주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핸드폰의 비행기 모드를 해제하자 신호가 복구되는 순간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메시지 알림이 미친 듯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김민준, 시어머니, 시아버지, 심지어 제가 모르는 번호들까지. 아마 시댁의 어느 친척이겠죠. 저는 부재중 전화는 무시하고 바로 메시지를 확인했습니다. 김민준이 보낸 메시지는 처음에 분노와 저주에서 점차 당황과 불안으로, 그리고 새벽녘에는 비굴할 정도의 애원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 태도 변화가 실로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서연아, 내가 잘못했어. 화 풀어. 제발 돌아와. 우리 얼굴 보고 이야기하자. 하윤이는 어때? 열은 내렸어? 나 정말 걱정돼.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못나서 너희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응?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전화 좀 받아봐. 나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아. 그리고 시어머니 최숙자 여사는 그야말로 압권이었습니다. 아가씨에게 메시지 보내는 법을 배운 게 분명했습니다. 제게 수십 개의 음성 메시지를 보냈더군요. 하나를 틀자 그 익숙하고 날카롭고 기운 넘치는 욕설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 천벌 받을 년아, 우리 김씨 집안이 팔대조에 무슨 죄를 졌길래 너 같은 걸 며느리로 들여서 명절날 애를 데리고 어딜 싸돌아다녀. 우리 집안대를 끊으려고 작정했어? 네가 돈 좀 번다고 유세야? 우리 같은 시골 사람이 우스워? 너 까먹었나 본데 우리 민준이 아니었으면 넌 애도 못 낳을 뻔했어. 똑똑히 들어. 오늘 당장 안 굴러 들어와서 나한테 무릎 꿇고 싹싹 빌지 않으면 내가 내 회사로 쫓아갈 거야. 내 사장한테 내가 어떤 인간인지 다 까발려 버릴 테니까. 저는 무표정하게 들었습니다. 심지어 조금 우습기까지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그녀는 여전히 이런 저급한 협박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마 영원히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이런 협박이 제게는 아무런 효과가 없을 뿐더러 오히려 그녀의 추악한 민낯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줄 뿐이라는 사실을요. 저는 더 들을 가치도 느끼지 못하고 그녀의 번호를 차단했습니다. 그리고는 우아하게 룸서비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1808호입니다. 조식 부탁드립니다. 아메리칸 블랙퍼스트 하나랑 키즈밀 하나, 그리고 핸드드립 커피 한 포트 부탁해요.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창밖의 파란 하늘과 흰 구름을 바라보았습니다. 기분이 더할 나위 없이 상쾌했습니다. 김민준과 그의 가족들은 그 엉망진창 속에서 자신들의 잘못을 똑똑히 반성하게 될 겁니다. 이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니까요. 호텔 조식은 금방 배달되었습니다. 세련된 카트 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음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황금빛으로 구워진 토스트, 완벽한 반숙 계란 프라이, 그리고 하윤이가 가장 좋아하는 딸기 팬케이크와 갓 짜낸 오렌지 주스까지. 우와. 엄마 만화 영화에 나오는 아침 식사 같아요. 하윤이가 신나서 소리쳤습니다. 우리는 넓고 환한 거실에 앉아 맛있는 아침을 즐기며 TV에서 나오는 만화 영화를 봤습니다. 통유리창으로 햇살이 우리 모녀를 비쳤습니다. 따뜻하고 평화로웠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명절의 모습이었습니다. 계산과 서러움으로 가득한 것이 아니라 편안하고 즐거운 시간. 아침 식사 후 저는 하윤이를 데리고 호텔 키즈 카페로 갔습니다. 거대한 볼풀과 다양한 미끄럼틀, 그네가 하윤이를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아이의 은방울 같은 웃음소리가 키즈 카페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옆에 휴식 공간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딸의 행복한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한없이 평온했습니다. 저는 시댁이 이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차단했지만 김민준의 전화는 끊임없이 걸려왔습니다. 저는 받지 않고 가끔 그가 보낸 메시지만 확인했습니다. 그의 말투는 애원에서 초조함으로, 심지어는 은근한 협박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박서연, 도대체 원하는 게 뭐야?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동네 사람들 다 알게 됐어. 친척들도 계속 묻고 아버지 어머니 얼굴을 내가 들고 다닐 수가 없어. 네가 우리 집안 망신 다 시킨 거야.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면 나도 더는 안 참아. 그 메시지를 보고 저는 그저 냉소만 흘렸습니다. 망신? 저와 제 딸을 창고방으로 내쫓을 때는 망신스러운 줄 몰랐나? 이제 일이 커져서 통제가 안 되니까 그제야 체면을 챙기는 건가? 오후에 예상치 못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 대학 동기이자 절친인 이지은이었습니다. 지은이는 서울에서 자신의 로펌을 운영하는 업계에서 유명한 변호사였습니다. 서연아, 너 지금 인터넷 난리 난 거 알아? 전화를 받자마자 지은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걱정과 동시에 약간의 장난기가 섞여 있었죠. 저는 잠시 멍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직접 네이트판 들어가 봐. 8시간 운전해서 시댁 왔더니 5살딸이랑 창고방에서 자라는 시어머니라는 제목으로 글 올라왔는데 지금 베스트 글이야. 모자이크는 했는데 차종이랑 상황 보니까 딱 너잖아. 저는 깜짝 놀라 서둘러 인터넷을 켰습니다. 정말이었습니다. 어떤 지역 정보 커뮤니티에서 시작된 글이 누군가에 의해 자극적으로 각색되어 네이트판에 올라온 것이었습니다. 실명은 거론되지 않았지만 함께 올라온 사진은 제 하얀색 제네시스가 시댁 마당에 서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사진 각도가 아주 교묘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찍어서 퍼뜨린 게 분명했습니다. 댓글창은 이미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저게 사람이야. 명절에 며느리랑 손녀를 창고에서 재워? 21세기에 아직도 저런 시댁이 있다니 믿을 수가 없다. 이 와이프분 정말 잘하셨어요. 저라도 당장 나옵니다. 저런 집구석은 연 끊어야 해요. 남편은 뭐함? 자기 와이프랑 애가 저런 취급받는데 가만히 있었던 거임? 물론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지. 저 며느리도 보통은 아닐 듯. 요즘 여자들은 너무 약해 빠졌어. 창고에서 하룻밤 자는 게 뭐 대수라고. 이거 관심 받으려고 주작한 거 아니야? 저는 댓글들을 보며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일이 이런 식으로 대중에게 알려질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생각할 필요도 없이 이 사진은 시댁 식구 중 누군가가 찍어서 퍼뜨린 것이 분명했습니다. 여론을 이용해 저를 압박하고 불효막심한 악녀 며느리로 만들려던 속셈이었겠죠. 하지만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어버린 겁니다. 어때? 내가 나설까? 지은이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우리 팀에 홍보 전문가들 있어. 순식간에 여론 뒤집어줄 수 있고 내 그 이상한 시댁의 아동학대로 고소장 날려줄 수도 있어. 아니, 괜찮아, 지은아. 저는 심호흡을 하며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를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이건 내 집안일이야. 내가 직접 해결하고 싶어. 그리고 그들이 이렇게 일을 벌여준 덕분에 오히려 나한테는 더 잘 됐어. 잘 됐다고 지은이가 이해할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응. 제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습니다. 그렇게 체면을 중시하시더니 이제 온 동네, 아니 온 나라가 그 집안의 명예로운 행적을 알게 됐네. 이제부터 초조해질 사람은 내가 아닐 거야. 전화를 끊고 그 지역 생활 정보 사이트에 들어가 봤습니다. 역시나 네이트판의 글이 그곳으로 역수입되어 지역 뉴스인 만큼 더욱 뜨거운 화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이미 아는 사람이 등장해 시댁이 사는 동네와 성씨까지 폭로하고 있었습니다. 김 씨 집안은 이번에 제대로 전국구 스타가 된 셈입니다. 저는 핸드폰을 끄고 더 이상 인터넷의 소란에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윤이를 데리고 호텔 실내 수영장에서 오후 내내 수영을 하고 저녁에는 최상층 회전 레스토랑에서 뷔페를 먹었습니다. 하윤이는 그렇게 멋진 레스토랑은 처음 본다며 작은 얼굴이 빨개져서는 접시를 들고 뛰어다녔습니다. 모든 음식을 다 맛보고 싶어 했죠. 딸의 만족스러운 모습을 보며 저는 무한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돈으로 산 행복이 비록 피상적일지라도 그것은 분명한 현실이었습니다. 시댁의 그 위선적인 정과 값싼 화목보다 만배는 더 소중했습니다. 밤 10시, 시아버지 김영철 씨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 소동이 벌어진 후 그가 제게 연락한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전화기 너머 그의 목소리는 예전의 위험은 온데간데 없이 늙고 지쳐 있었습니다. 서연아,
너랑 하윤이, 지금 어디 있니? 저희 잘 있어요, 아버님. 걱정 마세요. 제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침묵했습니다. 마치 할 말을 고르는 듯 했습니다. 마지막에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 시어미.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하더라. 내 동서도 잘못했다고 하고. 인터넷에 떠도는 그런 것들. 마음에 담아두지 마라. 다 한 가족인데 이렇게 시끄럽게 해서 남들 웃음거리나 되고. 아버님, 지금은 남들이 비웃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제 말투는 평온했습니다. 문제는 아버님 댁에서는 단 한 번도 저와 하윤이를 가족으로 생각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그는 변명하려 했지만 결국 다시 한숨으로 말을 삼켰습니다. 그냥 돌아오면 안 되겠니? 응? 무슨 서운한 게 있으면 얼굴 보고 풀자. 내가 그렇게 밖에 있으니 나랑 내 시어미도 마음이 편치 않다. 편치 않으시다고요? 제가 되물었습니다. 저랑 하윤이를 창고방으로 내쫓으셨을 때는 저희 마음이 편할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인터넷에 제 사진을 퍼뜨려서 제 명예를 훼손하려 하셨을 때는 제 마음이 편할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아버님, 사람은 그렇게 이중잣대를 대면 안 되는 거예요. 전화기 너머로 또다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되겠니? 그의 목소리에는 애원의 기색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창밖의 화려한 야경을 보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간단해요. 최숙자 여사님과 김민지 양이 직접 이 호텔로 와서 저와 하윤이에게 얼굴 보고 사과하게 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더는 할 말 없습니다. 제 요구는 잔잔한 호수에 던져진 돌멩이처럼 김씨 집안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시아버지는 전화기 너머에서 한참을 침묵하다 거의 간청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연아, 내 시어미가 그 양반이 체면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대신 사과하마. 안 되겠니? 그래도 어른인데. 아버님, 이건 체면의 문제가 아니라 존중의 문제입니다. 제가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만약 오늘 오시지 않는다면 그건 그분 마음속에 어른으로서의 권위가 저라는 며느리와 하윤이라는 손녀의 존엄성보다 더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우리도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제가 덧붙였습니다. 저는 지금 상의하는 게 아닙니다. 통보하는 거예요. 내일 정오 12시까지 제가 호텔 로비에서 그 두 사람을 보지 못하면 저희는 바로 서울로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혼 서류 정리하는 일 외에는 다시 만날 일 없을 겁니다. 이혼이라고.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충격과 공포로 한 옥타브 높아졌습니다. 그건 아마 그들이 단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한 결과였을 겁니다. 그들 생각에 애딸린 여자인 제가 감히 이혼을 입에 올릴 리 없다고 생각했겠죠. 남편 김민준이 비록 돈은 많이 못 벌어도 공기업이라는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그들 김씨 집안의 유일한 기둥이니까요. 네, 이혼이요. 제 말투는 비정상적으로 단호했습니다. 저는 이 결혼 생활에 신물이 납니다. 김민준 씨는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아무런 책임감도 없고 두 분은 어른으로서 자애심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제 딸이 이런 기형적인 환경에서 자라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재산 문제는 걱정 마세요. 제 명의의 아파트와 예금은 모두 혼전 재산이니 한 푼도 드릴 생각 없습니다. 그리고 하윤이 양육권은 제가 무조건 가져올 겁니다. 정법정까지 가시겠다면 당신들이 우리 모녀를 창고방에 재워 아이를 아프게 한 것, 그리고 인터넷에 악의적으로 제 명예를 훼손한 증거들을 제가 판사님께 모두 제출하죠. 저는 냉정하게 제 마지막 패를 던졌습니다. 이 말들은 제 머릿속에서 수없이 되뇌었던 것들입니다. 저는 이것만이 그들이 유일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소위 말하는 정의나 도덕은 그들처럼 극도로 이기적인 사람들 앞에서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오직 그들의 가장 근본적인 이익을 건드렸을 때 그들은 비로소 진짜 공포를 느끼는 겁니다. 역시나 전화기 너머 시아버지는 완전히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는 횡설수설하며 흥분하지 마라, 진정해라, 이혼만은 안 된다는 말만 반복하다 거의 도망치듯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가 가족들과 상의하러 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복수심에서 오는 쾌감 대신 약간의 피로감을 느꼈습니다. 일이 이 지경까지 온 것은 제가 원했던 바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후퇴와 인내가 존중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면 저는 가장 강경한 방식으로 저와 제 딸의 존엄을 지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그들의 답을 기다리지 않고 원래 계획대로 하윤이를 데리고 시내에 새로 생긴 아쿠아리움으로 갔습니다. 하윤이는 그렇게 다채로운 물고기들과 귀여운 돌고래를 처음 보고 신나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아이의 순수한 웃는 얼굴을 보며 제가 하는 모든 일이 가치 있다고 느꼈습니다. 오전 11시 30분,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김민준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전례 없이 지치고 쉬어 있었습니다. 서연아, 우리 지금 로얄 호텔 아래층에 와 있어. 누구요? 제가 물었습니다. 나랑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민지까지다. 그의 목소리에는 굴욕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위로 올라갈게. 아니요. 제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로비에서 기다려요. 하윤이에게 그 사람들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으니까. 알았어. 그는 순순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하윤이를 데리고 호텔로 돌아와 룸서비스 직원에게 잠시만 아이를 봐달라고 부탁하고 누구에게도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저 혼자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멀리서도 그들 가족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로비 구석에 불안하게 서 있었고 주변에 세련된 옷차림의 손님들과는 어울리지 않게 초라해 보였습니다. 시어머니 최숙자 여사는 명절 때나 꺼내 입는 붉은색 누비옷을 입고 창백한 얼굴로 시선을 피하고 있었습니다. 아가씨 김민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핸드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마치 그렇게 하면 주변의 이상한 시선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듯이요. 시아버지와 김민주는 초조하고 어색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하이힐을 신고 한 걸음 한 걸음 당당하게 그들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제 발걸음 하나하나가 그들의 연약한 자존심을 짓밟는 소리처럼 들렸을 겁니다. 말씀하시죠. 저는 그들 앞에 서서 그들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말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불필요한 인사는 없었습니다. 최숙자 여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눈빛에는 원망과 분함이 가득했지만 한마디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늘 무시하던 며느리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것은 그녀를 죽이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일 겁니다. 김민지는 고개를 더욱 깊이 숙였습니다. 결국 먼저 입을 연 것은 시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손을 비비며 우는 것보다 더 보기 힘든 미소를 쥐어짰습니다. 서연아, 저기, 내 시어미가 그 사람이 잠시 정신이 없어서 그랬던 게야. 그냥 이번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사과하세요. 저는 그의 말을 무시하고 최숙자 여사를 똑바로 쳐다보며 제 요구를 반복했습니다. 새언니,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김민지가 마침내 참지 못하고 고개를 들어 저를 노려봤습니다. 우리 엄마 연세도 있으신데 꼭 이렇게까지 해서 죽여야 속이 시원하겠어요? 심하다고? 저는 차갑게 웃으며 칼날 같은 시선으로 그녀를 쏘아봤습니다. 네가 내 신혼방을 차지하고 어디서 굴러먹던 건지도 모르는 내 남자친구를 내 침대에서 재우고 내 5살짜리 딸을 곰팡내 나는 창고로 내쫓았을 때 그건 심하지 않았니? 네가 인터넷에 내 차 사진을 올려서 내 명예를 훼손하려고 했을 때 그건 심하지 않았냐고. 김민지, 똑똑히 들어. 하윤이 봐서 참는 거지. 아니었으면 오늘 여기 서 있는 건 내가 아니라 내 변호사였을 거야. 제 기세에 눌렸는지 김민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얼굴만 불그락푸르락 했습니다. 자, 다들 그만해. 김민준이 마침내 나섰습니다. 그는 어머니와 동생 앞으로 걸어가 거의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민지야, 내가 부탁할게. 서연이한테 사과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 꼭 우리 집안 박살 나는 꼴을 봐야 속이 시원하겠어? 아마 집안 박살이라는 네 글자가 그들을 자극했거나 혹은 제가 더 이상 자신들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겠죠. 최숙자 여사의 몸이 휘청하더니 마침내 온 힘을 다 짜내듯 이 사이로 몇 마디를 뱉어냈습니다.
미안하다. 목소리는 모기 소리처럼 작았고 억지로 하는 티가 역력했습니다. 저는 말없이 그녀를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그녀는 제 뜻을 알아차린 듯 심호흡을 한 번 하고는 마침내 고개를 들어 제 눈을 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서연아, 어제 일은 내가 잘못했다. 너희를 창고방에서 자게 한 거 내가 잘못했어. 너한테 미안하고 우리 하윤이한테 미안하다. 말을 마친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에 후회가 얼마나 섞여 있고 굴욕감이 얼마나 섞여 있는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고개를 돌려 김민지에게 날카롭게 소리쳤습니다. 너는 아직도 뻣뻣하게 서서 뭐해? 빨리 새언니한테 사과 안 해? 김민지는 입술을 깨물며 분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지만 결국 모든 사람의 시선 앞에서 마지못해 제게 말했습니다. 새언니, 죄송해요. 이 뒤늦은 사과가 제게 어떤 기쁨도 주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그들이 이해득실을 따진 후에 내린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의 본성은 이것으로 변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제가 필요했던 것은 그들의 진심 어린 뉘우침이 아니라 명확한 태도였습니다. 미래의 제 딸이 다시는 이런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게 될 것이라는 보장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제 강인함으로 우리 모녀의 존중을 쟁취했습니다. 호텔 로비에서 벌어진 사과쇼는 많은 손님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을 끌었습니다. 김 씨 가족은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들에게는 치욕이나 다름없는 이 연극을 마쳤습니다. 모두의 얼굴은 잿빛이었습니다. 네, 사과는 잘 받았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며 말했습니다. 말투는 조금도 부드러워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 일이 없던 일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들은 제가 또 무슨 가혹한 요구를 할까봐 긴장하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이번 설 연휴, 저와 하윤이는 이 호텔에서 보낼 겁니다. 이만 돌아가세요. 저는 그들에게 나가라고 명령했습니다. 뭐라고? 김민준이 가장 먼저 소리쳤습니다. 서연아, 우리가 사과까지 했는데 아직도 뭘 더 바라는 거야? 명절날 집 놔두고 호텔에 있는 게 말이 돼? 친척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그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어요. 제가 그를 차갑게 쳐다봤습니다. 제가 상관하는 건 하윤이의 건강과 제 기분이에요. 당신들이 우리를 진심으로 존중하는 법을 배우기 전까지 그 집에 다시 발들일 생각 없어요. 박서연, 너, 최 여사가 또다시 폭발하려 했지만 시아버지가 그녀를 잡아 말렸습니다. 알았다, 알았어. 우리가 강요 안 할게. 시아버지가 급히 중재에 나섰습니다. 그는 이제 제가 정말로 이혼을 요구할까봐 두려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너희는 그냥 호텔에 있어. 너희가 편하면 됐지. 단지 오늘이 설날인데 저녁에 다 같이 식사라도 한 끼 하면 안 될까? 여기 호텔 중식당에서 내가 예약할게. 네, 내가 부탁하마. 응? 그의 자세는 아주 낮았고 늙은 눈에는 눈물까지 어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그의 흰머리를 보며 마음 한구석이 조금은 흔들렸습니다. 그가 중간에서 얼마나 힘들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민준에게도 내려올 계단은 필요했습니다. 위태로운 이 결혼 생활에 마지막 한 가닥의 희망은 남겨둬야 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하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녁은 같이 먹죠. 대신 조건이 2가지 있어요. 말해, 말해. 2개가 아니라 10개라도 다 들어줄게. 김민준이 마치 구명줄이라도 잡은 듯 급하게 말했습니다. 첫째, 식사하는 동안 불쾌한 이야기는 절대 꺼내지 마세요. 누구든 꺼내는 순간 저는 하윤이 데리고 바로 일어날 겁니다. 둘째,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그들 한 명 한 명을 훑어본 뒤 마지막으로 김민준에게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이 저녁 식사는 반드시 당신이 계산하세요. 당신 돈으로요. 제 2번째 조건에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들 생각에 억대 연봉을 받는 저와 달리 월급이 몇백만 원에 불과한 김민준이 5성급 호텔의 비싼 저녁 식사 비용을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을 겁니다. 김민준의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그는 입을 열어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못하겠어요?
제가 그를 쳐다보며 약간의 도발적인 눈빛을 보냈습니다. 김민준 씨, 지난 몇 년간 우리 집 생활비, 하윤이 교육비, 명절 선물, 어느 것 하나 제가 부담하지 않은 게 있나요? 당신은 남자로서, 남편으로서 그 모든 것을 당연하게 누리면서 정작 우리 모녀에게 가장 기본적인 보호와 존중조차 해주지 못했어요. 지금 저는 단지 당신에게 남편으로서의 책임을 한번 다하라고 우리에게 저녁 한 끼 사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못하겠어요? 제 말은 마치 강력한 따귀처럼 그의 뺨을, 그리고 그의 모든 가족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그들은 항상 저를 김씨 집안의 빌부터 사는 이방인, 돈이나 대주는 ATM 기기로 여겼지, 이 집안을 실제로 지탱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김민준의 얼굴이 파랗게, 하얗게 변했습니다. 두 손은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그의 뒤에선 시어머니와 아가씨는 숨도 크게 쉬지 못했습니다. 한참 후 그가 무언가 결심한 듯 고개를 들어 저를 보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알았어. 내가 살게. 저녁 6시 여기 중식당에서 기다릴게. 말을 마친 그는 더 이상 누구도 쳐다보지 않고 몸을 돌려 큰 걸음으로 호텔을 나섰습니다. 그의 뒷모습에서 처음으로 어떤 결연함이 느껴졌습니다. 저녁 6시 저는 하윤이를 데리고 정시의 호텔 중식당에 나타났습니다. 김민준과 그의 가족들은 이미 도착해 아주 근사한 룸을 예약해 두었습니다. 식탁의 분위기는 미묘했습니다. 최 여사와 김민지는 아주 조심스러웠고 예전처럼 제게 비아냥거리지 못했습니다. 시아버지는 계속해서 하윤이에게 음식을 집어주며 분위기를 풀려고 애썼습니다. 김민주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제게 음식을 덜어주고 차를 따라주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복잡했습니다. 죄책감, 갈등, 그리고 제가 이전에는 본 적 없는 일종의 경외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식사는 이상할 정도로 평온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저는 약속대로 어떤 불쾌한 이야기도 꺼내지 않고 하윤이와 작은 소리로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김민준이 계산대로 가서 직접 계산을 했습니다. 저는 그가 카드를 내밀 때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봤습니다. 이 한 끼 식사가 그의 몇 달치 월급을 날려버렸을 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 돈은 반드시 그가 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밥값이 아니라 그가 남자로서 반드시 짊어져야 할 책임과 대가였기 때문입니다. 식당을 나와서 김민준이 저를 불렀습니다. 서연아, 우리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그는 간절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시부모님께 먼저 하윤이를 데리고 방으로 올라가시라고 부탁하고 김민준과 함께 호텔 아래 정원으로 갔습니다. 밤은 아름다웠고 정원의 조명은 부드러웠습니다. 서연아, 미안해. 그가 꺼낸 첫 마디는 사과였습니다. 예전엔 내가 정말 쓰레기였어. 난 항상 당신이 나보다 잘나고 돈도 많이 버니까 더 많이 책임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 엄마랑 민지도 내가 그렇게 만들었어. 항상 그냥 조용히 넘어가려고만 했지. 당신 기분은 생각하지 못했어. 이번 일을 겪고 내가 완전히 깨달았어. 내가 변하지 않으면 난 정말로 당신이랑 하윤이를 잃게 될 거야. 그의 목소리는 조금 잠겨 있었고 눈시울도 붉어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아무 말 없이 듣고만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당신이 믿지 않을 거라는 거 알아. 그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좋은 남편, 좋은 아빠가 되는 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앞으로는 절대 당신이랑 하윤이가 단 한 톨의 서러움도 느끼지 않게 할게. 내가 지켜줄게. 내 모든 걸 걸고.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사랑했던 이 남자의 얼굴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후회와 책임감을 보았습니다. 어쩌면 이 결혼은 아직 되돌릴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번 깨진 거울은 다시 붙이기 어렵습니다. 한번 무너진 신뢰를 다시 쌓는 데는 아주 오랜 시간과 엄청난 노력이 필요할 겁니다. 김민준 씨, 저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평온하고 또렷했습니다.
이혼 이야기는 하지 않을게요. 하지만 우리 사이의 문제는 저녁 한 끼, 사과 몇 마디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당신의 행동을 볼 거예요. 그럴게. 내가 꼭 행동으로 보여줄게. 그가 다급하게 약속했습니다. 바라건대 제가 그의 눈을 보며 한마디 한마디 힘주어 말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예요. 그 설날의 뒷이야기는 미묘한 균형 속에서 흘러갔습니다. 저는 시댁에 돌아가지 않고 휴가가 끝날 때까지 하윤이와 호텔에 머물렀습니다. 김민주는 매일 호텔로 찾아왔습니다. 혼자 와서 하윤이와 놀아주거나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사다 주기도 했고 가끔은 부모님을 모시고 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그저 아래층에서 잠시 앉아 의례적인 말을 몇 마디 할 뿐, 다시는 저희에게 집에 돌아오라는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최 여사와 김민지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제 앞에서 항상 조심스럽고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그 변화가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라 공포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제가 정말로 이혼할까봐 집안의 부와 명예를 가져다주는 며느리를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들의 변화 덕분에 저와 하윤이는 오랜만에 평온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휴가가 끝나고 저희는 서울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김민주는 자신도 함께 가겠다고 고집했습니다. 이미 회사에 연차를 냈고 서울에서 우리와 시간을 더 보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떠나기 전 저는 그 하얀색 제네시스의 차키를 시아버지께 드렸습니다. 아버님, 이 차는 그냥 여기 두고 가겠습니다. 시골에서는 차가 있으면 여러모로 편하실 거예요. 제 말에 모두가 얼어붙었습니다.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아마 이런 일을 겪고 제가 그들에게 인색하게 굴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제가 이렇게 비싼 차를 두고 갈 줄은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최 여사의 입술이 달싹였지만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가가 조금 붉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한 것은 그들을 용서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단지 이런 방식으로 과거의 모든 것을 끝내고 싶었습니다. 이 차는 제가 서러움으로 가득했던 과거에 찍는 마침표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이의 관계는 재정해될 겁니다. 더 이상 무조건적인 헌신과 요구가 아니라 평등과 존중을 기반으로 한 거리감 있는 가족 관계로 말입니다. 서울로 돌아온 후 김민주는 정말로 많이 변했습니다. 그는 자발적으로 집안일을 돕기 시작했고 하윤이를 돌보는 법을 배웠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커리어를 계획하기 시작하며 더 이상 공기업의 안정적인 자리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야간 대학원에 등록했고 매일 밤늦게까지 공부했습니다. 더 이상 제 그늘 아래에서 살고 싶지 않다고, 저에게 진정한 바람막이가 되어줄 수 있는 남자가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와 그의 관계도 그런 노력 속에서 서서히 회복되었습니다. 비록 가끔 시댁 문제로 작은 마찰이 생기기도 했지만 그는 더 이상 예전처럼 저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하게 두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 곁에 서서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1년 후 저는 둘째를 임신했습니다. 제가 임신 테스트기를 김민준에게 보여주었을 때 그는 한참을 멍하니 서 있다가 키가 180이 훌쩍 넘는 그 남자는 저를 껴안고 아이처럼 펑펑 울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마침내 그 어두운 터널을 빠져나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설날 밤 창고방으로 쫓겨났던 나, 새벽 3시 딸을 데리고 단호하게 떠났던 나, 저는 저의 강인함과 타협하지 않는 태도로 저와 제 딸의 존엄을 지켜냈을 뿐만 아니라 뜻밖에도 제 결혼 생활까지 구해냈습니다. 저는 종종 그날 밤을 생각합니다. 그 춥고 어두웠던 창고방, 그곳은 한때 제 굴욕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곳은 제게 경종과도 같습니다. 여자의 선량함과 관용에는 반드시 날카로운 칼날이 함께해야 한다는 것을 저에게 항상 일깨워줍니다. 당신은 양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단, 상대방이 당신의 소중함을 알 때만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뒤돌아서 떠나는 것이 당신이 자신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가족이란 당신이 모든 것을 참고 견뎌야 하는 곳이 아니라
당신이 모든 무장을 해제하고 환하게 웃으며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따뜻한 안식처여야 하니까요.